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미국 범죄사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새로운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아주 비극적이고도 기묘한 사건입니다. 바로 2002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발생한 레이시 피터슨 실종 사건이에요. 이야기의 시작은 실종 당일이 아닌 그 전날인 12월 23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날 오후 5시 45분경 27살의 임산부 레이시는 남편 스콧과 함께 여동생 에이미 로샤가 일하는 살롱살롱이라는 미용실을 방문했어요. 에이미는 평소처럼 형부인 스콧의 머리를 잘라줬죠. 이때 아주 중요한 대화가 오갑니다. 스콧은 에이미에게 내일 골프 코스 근처에 갈 일이 있는데 네가 주문한 과일 바구니를 대신 찾아다 줄게 라고 말해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내일은 골프를 칠 계획이라고 말해둔 상태였죠. 그리고 그날 밤 8시 30분 레이시는 어머니 샤론 로샤와 마지막 전화 통화를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레이시는 아주 밝은 목소리였고 내일 있을 크리스마스 파티 준비로 설레어 있었어요. 이것이 가족들이 기억하는 레이시의 마지막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운명의 12월 24일 아침이 밝았어요. 스콧 피터슨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오전 9시 30분경 낚시를 가기 위해 집을 나섰다고 합니다. 당시 레이시는 TV에서 마사 스튜어트 리빙쇼를 보고 있었는데 그날 방송 주제는 머랭 쿠키 만들기였어요. 레이시는 바닥을 닦고 쿠키를 굽고 반려견 맥켄지를 데리고 집 근처 이스트 라로마 공원에 산책을 가겠다고 말했죠. 근데 여기서부터 사실관계들이 묘하게 얽히기 시작합니다. 오전 10시 18분경 피터슨 부부의 이웃인 카렌 서바스가 길에서 혼자 돌아다니는 골든 리트리버 맥켄지를 발견해요. 근데 맥켄지의 상태가 이상했습니다. 진흙이 잔뜩 묻은 리드줄을 그대로 목에 걸고 있었거든요. 이웃은 별 생각 없이 맥켄지를 피터슨 부부의 뒷마당에 넣어두고 대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수사 과정에서 이 10시 18분이라는 시간은 스콧의 알리바이를 뒤흔드는 결정적인 기록이 됩니다. 낚시를 갔다는 스콧은 오후 2시 15분에 아내의 휴대전화에 메시지를 남겨요. 안녕 예쁘나, 지금 2시 15분인데 이제 버클리에서 출발하려고 해. 스콧은 집에 돌아왔을 때 레이시의 차 랜드로버가 드라이브웨이에 그대로 세워져 있었다고 말합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지만 아내는 없었죠. 여기에서 스콧의 기묘한 행동이 시작됩니다. 그는 배가 고프다며 남은 피자를 먹고 샤워를 한 뒤 자신이 입었던 옷들을 곧바로 세탁기에 넣고 돌렸어요. 아내가 보이지 않는 급박한 상황에서 말이죠. 결국 오후 5시 15분경 스콧은 장모님에게 전화를 걸어 레이시가 거기에 있느냐고 묻습니다. 가족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어요. 오후 6시 직전 모데스토 경찰청의 브로니치 형사와 뷰엘러 형사가 현장에 도착합니다. 집안을 수색하던 형사들은 이상한 점을 발견해요. 레이시의 지갑, 자키, 선글라스, 그리고 핸드백이 옷장 안에 고스란히 놓여 있었거든요. 만삭이 임산부가 이 모든 것을 두고 스스로 집을 나갔을 가능성은 희박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형사들은 남편 스콧을 보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어요. 여러분, 만약 임신 8개월인 아내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사라졌다면 남편은 어떤 상태여야 할까요? 아마 제정신이 아니겠죠. 하지만 스콧은 너무나 차분하고 침착하면서 심지어 정중하기까지 했습니다. 뷰엘러 형사는 훗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마치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형사님 이제 어떻게 되나요? 제 명함 드릴까요? 같은 질문조차 하지 않았죠. 경찰이 낚시를 어디로 갔냐고 묻자 스콧은 집에서 140km나 떨어진 버클리 정박지에 가서 철갑 상어를 잡으러 갔다고 답했습니다. 전날까지 골프를 치겠다고 했던 사람이 왜 갑자기 그 먼 곳까지 낚시를 하러 간 걸까요? 다음날 아침부터 90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가 모데스토로 모여들었습니다. 레이시의 사진은 모든 뉴스 채널을 도배했죠. 사람들은 왜 이 사건에 그토록 집착했을까요? 단순히 실종 사건이라서가 아닙니다. 사진 속의 레이시는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소위 미국적인 꿈의 상징과도 같았기 때문이에요. 아름다운 외모, 다정한 가족, 곧 태어날 아기까지. 이 완벽한 그림이 크리스마스라는 가장 성스러운 날에 산산조각 났다는 사실에 미국인들은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실종된 레이 씨와 남편 스콧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결점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 황금 커플의 가면 뒤에 숨겨진 아주 차갑고 구체적인 사실들이 하나 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레이시 피터슨, 결혼 전 이름은 레이시 로샤입니다. 1975년 5월 4일 캘리포니아의 한 낙농가에서 태어났어요. 레이 씨는 아주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농장 일을 돕고 정원 가꾸기를 좋아했던 건강하고 밝은 아이였습니다. 비록 부모님이 일찍 이혼하셨지만 어머니 샤론과 계부 론 그랜츠키 밑에서 넘치는 사랑을 받으며 자랐죠. 중고등학교 때는 치어리더로 활동할 만큼 활달했고 캘리포니아 폴리텍 주립대학교에서 장식원예학을 전공했어요. 그녀를 아는 모든 이들은 레이 씨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항상 웃고 있고 주변을 밝게 만드는 태양 같은 존재라고요. 그녀는 집을 꾸미고 요리하고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진심으로 즐겼습니다. 특히 마사 스튜어트의 열렬한 팬이라서 매일 아침 그녀의 방송을 보며 완벽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레이 씨의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었죠. 남편 스콧은 어땠을까요? 1972년생인 스콧은 샌디에이고의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포장회사를 운영했고 어머니는 부티크를 운영했죠. 스콧은 어릴 때부터 골프에 천재적인 소질을 보였어요. 무려 전설적인 프로골퍼 필 미켈슨과 고등학교 팀 동료였습니다. 14살 때 이미 아버지를 이길 정도였고 샌디에이고 최고의 주니어 골퍼 중에 한 명이었죠. 그는 애리조나 주립대에 골프 장학생으로 입학하면서 화려하게 시작을 했지만 여기에서 첫 번째 균열이 보입니다. 신입생 유망주를 데리고 술을 마시러 나갔다가 적발돼서 골프팀에서 퇴출당하고 말거든요. 이후 그는 학교를 옮겨 레이 씨가 다니던 캘리포니아 폴리텍에 진학하게 됩니다. 대학 시절 그는 교수들이 교실 전체가 스콧 같은 학생으로 가득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할 정도로 완벽한 모범생의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1994년 스콧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레이 씨가 먼저 친구를 통해 번호를 전달했고 엄마, 나 결혼할 남자를 만난 것 같아 라고 말할 정도로 첫눈에 반했죠. 1997년에 결혼한 두 사람은 더 쉐기라는 스포츠바를 직접 운영하며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 레이 씨의 고향인 모데스토로 이사를 오게 돼요. 아이를 갖고 정착하기 위해서였죠. 그들은 코베나 에비뉴에 있는 방 3개짜리 예쁜 단독주택을 17만 7천 달러에 구입했습니다. 하나로 약 2억 2,500만 원 정도가 되는 돈이었어요. 스콧은 유럽 비료회사의 미국 지사 영업사원으로 취업해서 세전 월 5천 달러라는 준수한 수입을 올렸고 레이 씨는 대리교사로 일하며 완벽한 가정을 가꾸는데 집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그들은 부러움의 대상 그 자체였어요.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이들의 현실은 겉모습과 조금 달랐습니다. 겉으로는 유복해 보였지만 부부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았어요. 당시 신용카드 빚만 2만 3천 달러에 달했죠. 물론 연체 없이 갚고 있었지만 아이의 출산을 앞두고 경제적 부담이 상당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놀라운 주장을 해요. 스콧이 결혼 초기인 1997년에서 1998년 사이에도 이미 첫 번째 불륜 상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후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앰버 프레이라는 여자가 처음이 아니었다는 뜻이죠. 레이 씨가 사라지기 불과 2주 전인 12월 9일, 스콧은 가족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14피트짜리 알루미늄 낚시보트를 현금으로 삽니다. 그리고 이 보트를 업무용 창고에 몰래 숨겨뒀죠. 낚시 면허도 실종 바로 전날에야 구입합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레이 씨는 오직 한 가지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2002년에 찾아온 첫 아이, 코너였죠. 레이 씨의 출산 예정일은 2003년 2월 10일이었습니다.
실종 당시 그녀는 임신 8개월의 만삭이었어요. 레이 씨는 아기 방을 파란색으로 정성껏 칠하고 아기 옷을 세탁해서 정리하면서 매일매일 설레는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그녀의 일기장과 가족들의 증언에는 코너를 향한 깊은 사랑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스콧은 주변 친구들에게 아빠가 되는 것이 두렵다거나 자유를 잃는 것 같다 라는 뉘앙스의 말을 남겼다는 사실이 훗날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해요.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은 가장 먼저 주변인들의 알리바이를 확인하죠. 스콧은 기다렸다는 듯이 아주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한 사실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그에게 불리한 증거로 변했는지 그 구멍난 진실들을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볼게요. 스콧이 경찰에게 말한 12월 24일 오전의 풍경은 아주 구체적이었어요. 아침 9시 30분경 자신이 낚시를 가기 위해 집을 나설 때 레이 씨가 TV로 마사 스튜어트의 리빙쇼를 보고 있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머랭 쿠키를 만드는 법이 나오고 있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수사 초기에 경찰이 방송국을 조사한 뒤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날 방송에는 머랭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었다. 이게 당시에는 엄청난 파장이었어요. 남편이 알리바이를 꾸며내려고 있지도 않은 방송 내용을 지어냈다는 인상을 전 미국에 심어줬거든요.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스콧의 변호사 마크가 실제 그날 방송 녹화본을 법정에서 틀어버린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날 방송에 머랭을 만드는 장면이 정확히 들어있었습니다. 경찰이 한 지역의 방송본만 확인했거나 수사 과정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했던 거죠. 이 머랭 사건은 경찰 수사가 편향되었다는 변호 측의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스콧은 그날 아침 모데스토에서 140km나 떨어진 버클리 정박지로 향했어요. 그는 거기서 철갑 상어를 잡으려고 했다고 주장했죠. 근데 낚시를 좀 아시는 분들은 이 대목에서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철갑 상어는 몸 길이가 수미터까지 자라는 거대 물고기라 아주 강력하고 무거운 전용 낚싯대가 필요해요. 당시 스콧의 배에서 발견된 건 가벼운 민물 송어용 낚싯대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법정에서 그 장비로는 철갑상어를 잡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단언했어요. 게다가 스콧은 전날까지는 주변에 골프를 치겠다고 말해놓고 왜 하필 그날 아침에 계획을 바꿔서 그 먼 바다까지 간 걸까요? 더 소름 돋는 사실은 나중에 레이 씨와 코너의 시신이 발견된 곳이 바로 스콧이 낚시를 했다고 주장한 그 정박지 인근이었다는 점입니다. 아내가 실종된 후 남편의 스콧의 행동은 비정함 그 자체였어요. 레이 씨가 사라진 지 한 달도 안 되어서 스콧은 레이 씨가 그토록 아끼던 랜드로버 차량을 중고차 매장에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본인을 위해서 다찌 픽업 트럭을 새로 샀죠. 게다가 2003년 1월 초 그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내놓고 싶다고 말합니다. 아내가 살아 돌아올 거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이죠. 가장 충격적인 건 날짜입니다. 레이 씨가 실종된 지 불과 13일째 되던 2003년 1월 6일 스콧은 자신의 집에 2개의 성인용 유료 채널을 추가로 신청했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전단지를 돌리면서 밤잠을 설치고 있던 그때 그는 홀로 거실에서 그 방송들을 신청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실종 당일 오후 2시 15분으로 돌아가 볼게요. 스콧은 버클리에서 떠나면서 레이 씨에게 메시지를 남겼어요. 안녕 예쁘나, 나 이제 출발해. 검찰은 이 메시지를 스콧의 가장 치밀한 연기로 봤습니다. 이미 아내가 집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외부에서 낚시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다정한 목소리로 증거를 남겼다는 거죠. 실제로 그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샤워를 하고 옷을 세탁기에 돌렸습니다. 형사들이 도착했을 때 세탁기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죠. 이 사건이 사람들의 공분을 샀던 진짜 이유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 배신의 기록 때문이에요. 2002년 12월 30일 모데스토 경찰서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스콧 피터슨이 쌓아 올린 가짜성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사건 발생 딱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프레즈노에서 마사지 테라피스트로 일하면서 홀로 딸을 키우던
27살의 여성 엠버 프레이가 경찰에 연락을 해온 거예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 TV에 나오는 저 남자, 스콧이 저랑 한 달째 사귀고 있는 제 남자친구예요.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건 2002년 11월 20일이었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만난 첫 데이트에서 스콧은 엠버에게 본인은 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는 미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엠버는 스콧이 임신한 아내를 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그와 진지한 미래를 꿈꾸고 있었던 거죠. 레이 씨가 사라지기 보름 전인 12월 9일, 스콧이 엠버에게 전화해서 울먹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엠버, 사실 고백할 게 있어. 나는 예전에 아내를 잃었어. 이번 크리스마스가 아내 없이 보내는 나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될 거야. 12월 9일입니다. 레이 씨는 집에서 아기방을 꾸미며 아주 건강하게 살아있을 때였어요. 근데 스콧은 이미 엠버에게 자신을 아내와 사별한 호라비로 포지셔닝하고 있었던 겁니다. 검찰은 나중에 이 발언을 두고 스콧이 이미 12월 초부터 레이 씨를 제거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결정적인 사전 공모의 증거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실종 당일인 크리스마스 이브로 돌아가 보죠. 스콧은 낚시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아내의 휴대폰에 안녕 예쁘나 라고 메시지를 남겼다고 했죠. 근데 소름 돋게도 그 직후에 그는 곧바로 엠버 프레이에게 전화를 겁니다. 아내가 사라져서 온 집안이 발칵 뒤집히기 직전인 그 긴박한 오후에 그는 내연녀에게 일상적인 안부 전화를 하며 데이트 약속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한쪽으로는 아내를 찾는 남편 연기를 준비하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연인과의 로맨스를 유지하는 이 극단적인 이중성은 정말 믿기 힘든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가장 기괴하고 상징적인 장면을 말씀드릴 건데요. 2002년 12월 31일 새해 전야 모데스토에서는 레이 씨의 무사귀환을 바라는 수백 명의 시민이 모여서 촛불 추모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레이 씨의 엄마 샤론은 딸의 사진을 붙들고 오열하고 있었죠. 그때 군중 사이에서 촛불을 들고 서 있던 스콧이 조용히 빠져나와 엠버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삭여요. 엠버, 나 지금 업무 때문에 파리에 와 있어. 지금 내 눈앞에 에펠탑 조명이 너무 예쁘게 반짝거리고 있어. 당신이랑 여기 같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실제로는 차가운 모데스토의 밤 공기 속에서 장모님의 흐느낌을 들으며 서 있으면서 전화기 너머 연인에게는 파리에서 새해 불꽃놀이를 보고 있다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는 엠버가 의심하지 않도록 국제전화 카드를 사용해 발신 번호를 숨기는 치밀함까지 보였어요. 엠버 프레이는 뉴스를 통해 스콧의 실체를 알게 된 직후 곧바로 경찰에 협조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전화기에 도청 장치를 설치했고 이후 스콧과 나눈 약 250차례 이상의 통화가 고스란히 경찰 기록에 남게 돼요. 녹취록 속 스콧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엠버가 당신 유부남이었잖아. 아내는 어디 있어? 라고 추궁하자 스콧은 이렇게 변명했어요. 나는 당신에게 거짓말을 한 게 아니야. 아내를 잃었다는 건 내 마음속에서 그녀를 지웠다는 뜻이었어. 나는 당신이라는 영혼의 단짝을 잃고 싶지 않았을 뿐이야. 레이 씨를 찾기 위한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에도 스콧은 엠버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고백하고 수사가 끝나면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식의 가스라이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2003년 1월 24일 엠버 프레이가 변호사 글로리아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스콧과의 불륜 사실을 세상에 공개합니다. 이때까지도 우리 사위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라며 스콧을 감싸고 돌았던 레이 씨의 가족들은 그야말로 처참하게 무너져 내려요. 레이 씨의 어머니 샤론은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기자회견을 보는 순간 내 심장은 멈추는 것 같았다. 스콧이 레이 씨를 죽였다는 사실을 그 어떤 증거보다 확실하게 느낀 순간이었다. 사람들은 이 완벽한 남편의 가면이 벗겨지는 과정을 생중계로 지켜보면서 분노했습니다. 이제 스콧은 더 이상 안타까운 실종자의 남편이 아니라 전 국민을 기만한 희대의 소시오패스로 불리게 된 것이죠. 사실 이 사건이 지금까지도 미제 사건이 아닌 유죄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음모론과 무죄 주장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검찰의 논리만큼이나 강력했던
제3의 범인에 대한 정황들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이제 경찰이 남편 스콧이 범인이다 라는 확신에 찬 나머지 어쩌면 놓쳤을지도 모르는 혹은 의도적으로 배제했을지도 모르는 그날의 또 다른 진실들을 말씀드릴게요. 사건이 발생한 2002년 12월 24일 아침, 피터슨 부부의 집 바로 건너편에 위치한 메디나 씨의 집에서 실제로 빈집털이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건 추측이 아니라 경찰에 기록된 명백한 사실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시간입니다. 나중에 범인으로 잡힌 스티븐 토드와 도널드 피어스는 경찰 조사에서 우리는 12월 26일에 도둑질을 했다 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당시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 테드를 비롯한 여러 목격자는 24일 아침에 이미 그 집 문이 열려있고 수상한 움직임이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만약 이 도둑질이 레이 씨가 산책을 나갔다고 추정되는 24일 오전에 일어났다면 레이 씨가 평소처럼 맥켄지를 데리고 산책하다가 건너편 집에서 물건을 훔쳐나오는 도둑들과 정면으로 마주쳤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대목이 정말 중요해요. 스콧은 오전 9시 30분에 집을 떠났다고 했죠. 근데 그 이후인 오전 10시 15분에서 10시 30분 사이에 임산부 레이 씨가 개를 산책시키는 것을 봤다고 주장한 이웃이 무려 수십 명에 달했습니다. 특히 다이앤 잭슨이라는 여성의 제보는 아주 구체적이었어요. 메디나 씨네 집 앞에 수상한 황갈색 밴이 서 있었고 3명의 남자가 서성이는 것을 봤다. 그중 한 명은 레이 씨와 비슷한 체형의 여성을 밴 안으로 밀어넣는 것 같았다. 만약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스콧은 결백합니다. 스콧이 집을 떠난 뒤에도 레이 씨는 분명히 살아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경찰은 이 수많은 목격담을 옷차림이 조금 다르다거나 비슷한 다른 사람일 것이라며 대부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더 나옵니다. 재판 과정에서 리드 수사관이었던 알 브로니치 형사가 충격적인 시인을 하게 돼요. 변호인이 레이 씨를 봤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이 왜 공식 보고서에 없냐고 추궁하자 브로니치 형사는 그들의 진술을 내 보고서에서 의도적으로 삭제했다고 인정한 겁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그 증언들이 자신이 세운 스콧의 범행 타임라인과 맞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경찰이 처음부터 남편이라는 답을 정해두고 유리한 정보만 수집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에요. 그리고 당시 모데스토 지역 사회를 공포에 떨게 했던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 숭배 사이비 집단의 개입설이에요. 이건 단순히 커뮤니티의 루머가 아니었습니다. 전직 하원 의원이었던 윌리엄 다네마이어는 주 검찰총장에게 공식 서한을 보냈어요. 이 사건은 사탄 숭배 집단이 의식을 치른 뒤 사체를 유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기괴한 주장을 믿었던 이유는 나중에 발견된 시신의 상태 때문이었어요. 레이 씨의 시신은 머리와 팔다리가 없는 상태였는데 이것이 일반적인 살인사건의 유기 방식보다는 어떤 의식적인 훼손처럼 보인다는 논리였죠. 물론 법의학자들은 바다에서의 부패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반박했지만 당시 공포에 질린 대중들에게 이 음모론은 꽤나 설득력 있게 퍼져나갔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인근에서 불타버린 오렌지색 밴이 발견되기도 했어요. 제보자들은 이 밴 안에서 혈흔이 묻은 천 조각을 봤다고 말했지만 경찰은 이 차량이 레이 씨의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아주 빠르게 결론을 내리고 조사를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20여 년이 지난 2024년 LA 이노센트 프로젝트가 이 사건을 다시 맡으면서 주목한 것이 바로 이 밴과 도둑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들은 당시 수사가 미흡했음을 지적하면서 현대의 DNA 기술로 당시의 증거물들을 재검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 실종에서 살인으로 완전히 전환되면서 전 미국을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결정적인 순간은 2003년 4월에 찾아왔어요. 그 전까지는 시신이 없는 수사였기 때문에 스콧은 나름의 당당함을 유지하고 있었죠. 하지만 샌프란시스코만의 거센 폭풍우가 지나간 뒤
바다는 더 이상 진실을 숨겨주지 않았습니다. 2003년 4월 13일, 샌프란시스코만에 며칠간 몰아쳤던 강한 폭풍우가 잦아든 직후였습니다. 리치먼드 해안가에 포인트 이사벨 산책로를 걷던 한 시민이 개의 행동이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진흙탕 속에서 아주 작은 남자 아기의 시신을 마주하게 되죠. 바로 레이 씨가 그토록 기다렸던 아들 코노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4월 14일, 코노가 발견된 곳에서 약 16km 떨어진 해안가 바위 틈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돼요. 4월 18일, DNA 대조 결과 이들은 실종된 레이시 피터슨과 아기 코너임이 공식 확인됩니다.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포인트가 뭐냐면 시신이 발견된 이 장소가 스콧이 사건 당일 낚시를 했다고 주장한 버클리 정박지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발견된 시신의 상태는 전문가들조차 말을 잃게 할 정도로 참혹했습니다. 레이 씨의 시신은 머리와 양팔, 그리고 무릎 아래 다리가 모두 소실된 토르소 상태였고 내부 장기도 거의 남아있지 않았어요. 법의학자 브라이언 피터슨 박사는 시신이 무거운 것에 묶인 상태로 수개월간 수중에 머물며 부패가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사지가 탈락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근데 아기 코너의 시신은 엄마와 달리 비교적 온전한 상태였어요. 여기에서 기묘한 증거가 하나 나오는데 코너의 몸에 나일론 끈이 감겨 있었던 거예요. 변호인 측은 누군가 레이 씨를 납치해 살려뒀다가 아이를 낳게 한 뒤 죽인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과 법의학자의 의견은 달랐어요. 시신이 부패해서 복강이 파열될 때 아기가 밖으로 밀려 나오는 관내 분만 현상이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바다에 떠다니던 나일론 끈이 우연히 감긴 것이라는 과학적 소견을 내놓았죠. 또한 레이 씨의 시신에서는 부러진 갈비뼈 2개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시신 확인 직후 스콧이 도주할 것을 확신하고 밀착 감시에 들어갔어요. 당시 스콧의 차에는 몰래 GPS 추적기가 달려 있었는데요. 스콧은 이를 눈치채고 갑자기 고속도로에서 시속 160km가 넘는 속도로 질주하면서 경찰을 따돌리려 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차량을 번갈아 타며 경찰의 감시망을 일시적으로 벗어나기도 했죠. 결국 2003년 4월 18일, 경찰은 샌디에이고의 토리파인즈 골프장 근처에서 스콧을 체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근데 경찰이 마주한 스콧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뉴스에서 보던 깔끔한 갈색 머리의 남편은 온데간데 없고 머리와 수염을 아주 밝은 노란색으로 염색한 낯선 남자가 서 있었거든요. 누가 봐도 변장을 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이 스콧이 타고 있던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을 수색했을 때 그 안은 마치 당장이라도 국경을 넘으려는 사람의 짐꾸러미 같았습니다. 현금 15,000달러로 100달러짜리 지폐 뭉치가 가득 든 가방이 있었어요. 그리고 본인의 면허증 외에 친형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었죠. 게다가 무려 4대의 휴대전화와 충전기들이 발견됐습니다. 또 가죽 재킷 여러 벌, 갈아입을 옷더미, 낚싯대 12개, 캠핑용 가스레인지, 정수 알약, 그리고 지도에 대량의 비아그라 알약까지 들어있었죠. 당시 그가 체포된 장소는 멕시코 국경에서 불과 30마일, 약 48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스콧은 나중에 법정에서 언론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형의 신분증을 썼고 캠핑을 가려던 것뿐이다 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염색한 머리에 현금 뭉치, 타인의 신분증까지, 이게 과연 평범한 캠핑객의 모습일까요? 시신이 발견되고 스콧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에 레이 씨의 가족들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레이 씨의 어머니 샤론은 스콧의 차 안에서 발견된 그 방대한 생존 도구들을 보며 분노를 금치 못했어요. 내 딸과 손자는 차가운 바다에 던져놓고 본인은 새 삶을 찾아 멕시코로 떠나려고 했다는 정황이 너무나 뚜렷했으니까요. 이제 모든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시신이 발견됐고 도주 정황이 확실한 용의자가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전히 커다란 숙제가 남아있어요.
그가 죽였다는 결정적인 직접 증거가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었죠. 2004년 6월 1일 전 미국의 시선이 캘리포니아 산마테오 법정으로 쏠렸습니다. 원래 사건은 모데스토에서 일어났지만 그 지역 사람들 전체가 이미 스콧을 범인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위해 장소까지 옮긴 상태였죠. 근데 이 재판이 얼마나 어려웠느냐. 앞서 말씀드린 스모킹건이라고 부르는 직접 증거가 단 하나도 없었기 때문인데요. 범행에 쓰인 흉기나 혈흔이 집이나 차에서 전혀 나오지 않았고 목격자도 없었죠. 그래서 검찰은 전략을 바꿉니다. 수백 개의 작은 정황 증거들을 모아서 하나의 거대한 유죄의 그림을 만드는 퍼즐 전략을 선택한 거예요. 그 퍼즐의 가장 중심에는 스콧이 몰래 빌렸던 창고와 그가 만든 콘크리트 밭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스콧의 창고를 수색하면서 매우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완성합니다. 스콧은 실종 직전 콘크리트 한 포대를 샀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배를 고정할 닻을 딱 하나만 만들고 남은 콘크리트는 드라이브웨이 구멍을 메우는 데 썼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수사관 앤디가 창고 바닥에서 발견한 건 충격적이었습니다. 콘크리트 가루와 함께 닻을 만들 때 쓴 양동이 크기와 정확히 일치하는 5개의 둥근 원형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거든요. 검찰의 시나리오는 이랬습니다. 스콧은 총 5개의 닻을 만들었다. 하나는 배에 뒀고 나머지 4개는 레이시의 양 손목과 양 발목에 각각 묶어서 그녀를 바다 깊숙이 가라앉히는데 사용했다. 변호인 마크 게라고스는 즉시 반격했습니다. 바다 밑바닥을 저인망으로 다 훑었는데 닻이 하나라도 나왔느냐? 라고요. 실제로 잠수부들이 15일 넘게 투입됐지만 닻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샌프란시스코만의 두꺼운 진흙층과 강한 조류가 닻을 숨긴 것일 뿐 창고의 자국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라고 배심원들을 설득했습니다. 재판 내내 가장 뜨겁게 격돌했던 과학적 증거는 바로 스콧의 배 안에 있던 팬츠였어요. 이 팬츠 사이에 머리카락 한 올이 끼어 있었거든요. 검찰은 이 머리카락을 미토콘드리아 DNA 검사를 통해서 레이시의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이렇게 몰아붙였습니다. 레이시는 살아생전 이 배 근처에도 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배 안의 연장에 그녀의 머리카락이 끼어 있을까요? 이건 시신을 옮겼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변호 측은 레이시가 실종 전 창고를 방문했다는 목격담이 있다고 봤었고 당시만 해도 미토콘드리아 DNA 검사는 신뢰도가 낮다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단 한 올의 머리카락을 두고 벌어진 이 한 끗 차이의 공방은 재판 내내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했어요. 그리고 재판 도중에 정말 특이한 일이 있었습니다. 판사가 배심원들에게 스콧의 배를 직접 확인하게 한 건데요. 이때 배심원들은 직접 배에 올라타 몸을 흔들어 보면서 안정성을 테스트했습니다. 만약 이 좁은 배에서 만삭의 시신을 바다로 던졌다면 배가 뒤집히지 않았을까를 직접 몸으로 느껴본 거죠. 이 현장 검증은 배심원들에게 검찰의 시나리오가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변호인 마크 게라고스의 전략은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첫마디부터 스콧을 비겁한 놈이라고 불렀어요. 바람을 피우고 아내를 속인 나쁜 남편인 건 인정하겠다는 거였죠. 하지만 이 전략은 역풍을 맞았습니다. 앰버 프레이가 법정에 서서 스콧의 비열한 거짓말들을 아주 차분하게 증언할 때, 그리고 레이시의 엄마 샤론 로샤가 네가 내 딸을 죽였어 라고 울부짖을 때도 스콧은 시종일관 무표정했어요. 배심원들은 스콧의 그 차가운 태도를 보며 나쁜 남편을 넘어서 정말로 살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재판 도중 배심원장이 교체되는 등 엄청난 우여곡절 끝에 운명의 판결이 내려졌어요. 피고인 스콧 피터슨에게 레이시 피터슨에 대한 1급 살인죄, 그리고 테아 코너 피터슨에 대한 2급 살인죄 유죄를 선고한다. 판결이 낭독되는 순간 법정 밖 시민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결국 2005년 3월 16일 델루키 판사는 스콧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이렇게 스콧 피터슨은 사형수가 되어 샌퀸틴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이것으로 모두가 이 비극이 마침표를 찍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여러분,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그의 무죄를 주장하는 거대한 움직임이 다시 시작됐거든요. 사건 발생 18년 만인 2020년 8월 24일 캘리포니아 대법원에서 전 미국을 뒤흔든 7대0 전원일치 판결이 나옵니다. 스콧 피터슨의 사형 판결을 전격 취소한다는 것이었죠.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스콧이 무죄다 라는 뜻은 아니었어요. 유죄 판결 자체는 유지하되 사형이라는 형량은 절차상 잘못되었다는 뜻이었는데요. 이유는 배심원 선정 과정에서의 치명적인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2004년 당시 판사가 배심원을 뽑을 때 나는 사형제도에 반대한다라고 답한 예비 배심원들을 사형을 고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 질문도 없이 무조건 제외해버렸거든요. 대법원은 이것이 공정한 배심원을 구성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2021년 12월 스콧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재선고를 받고 일반 교도소인 뮬크리크 주립교도소로 이감되죠. 하지만 스콧 측의 진짜 반격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그들은 재판 자체가 오염되었다며 새로운 카드를 꺼냈는데 그 중심에는 당시 배심원 7번이었던 리셸 나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재판 당시 빨간색으로 염색한 머리 때문에 딸기 쇼트케이크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유명했는데요. 나중에 드러난 사실에 따르면 그녀는 배심원 선정 질문지에 아주 중대한 거짓말을 했어요. 범죄의 피해자가 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대답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2000년 그녀가 임신 중이었을 때 전 남자친구의 전 여자친구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법원에 보호 요청을 했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스콧 측은 주장했어요. 그녀는 임신 중에 공격받았던 자신의 트라우마 때문에 임산부 살해 혐의를 받는 스콧에게 복수하려고 일부러 정체를 숨기고 들어온 스텔스 배심원이다. 심지어 그녀가 수감된 스콧에게 수십 통의 편지를 보내서 레이시를 죽였는지 솔직히 말해달라 라고 요구했다는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논란은 극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12월 법원은 그녀의 행동이 악의적인 은폐는 아니었다 라며 재심 요청을 최종 기각했어요. 그렇게 조용해지는 듯 했던 사건은 2024년 1월 다시 한번 불이 붙습니다. 억울한 재수를 돕는 세계적인 단체 LA 이노센스 프로젝트가 스콧의 사건을 맡겠다고 공식 선언한 거예요. 그들이 주목한 건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건너편 집의 도둑들과 황갈색 벤에 대한 미수사 기록들이었습니다. LA 이노센스 프로젝트, 줄여서 LAIP는 140페이지에 달하는 청원서를 통해서 당시 경찰들이 무시했던 증거들을 현대과학의 DNA 기술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레이시의 사체에서 발견된 덕트 테이프, 그리고 사건 현장 근처에서 발견된 혈흔 묻은 천 조각 등이 주요 타겟이었죠. 2024년 5월 법원은 LAIP의 요청 중 단 하나, 덕트 테이프에 대해서만 DNA 재검사를 허락했습니다. 나머지 증거물들에 대해서는 수사기록 열람권만 줬죠. 그리고 가장 최신 소식이에요. 2024년에 이어 2025년, 2026년 현재까지도 항소법원과 LAIP 간의 팽팽한 법적 공방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원이 일부 청원을 기각하면서 당시 스콧의 유죄를 가리켰던 수많은 정황 증거들이 여전히 압도적이다 라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지만 LAIP 측은 포기하지 않고 추가 청원을 제기하면서 치열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죠. 2026년 현재 스콧은 여전히 차가운 감옥 안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대중의 시선은 다시 한번 20여 년 전 그날의 진실을 향해서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비록 두 사람은 돌아오지 못했지만 그들의 희생은 미국의 법체계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2004년 4월 1일 조지 부시 대통령은 태아폭력 피해자 보호법, 일명 레이시와 코너의 법에 최종 서명했어요. 이 법은 연방범죄 상황에서
임산부를 공격해 태아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할 경우 태아를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해 별도의 가중처벌을 내리도록 규정하는 법입니다. 사건 당시 레이 씨의 뱃속에 있던 코너가 법적으로 충분히 보호받지 못했다는 공분이 만들어낸 결과였죠. 레이 씨의 어머니 샤론 로샤는 2006년 회고록 레이 씨를 위하여를 통해 딸에 대한 절절한 사랑을 전했습니다. 이 책은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고 그 수익금은 실종자 수색을 돕는 재단에 기부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레이 씨의 곁을 지켰던 의붓 아버지 론 그랜츠키는 2018년 4월에 친부 데니스 로샤는 같은 해 12월에 각각 세상을 떠났어요. 현재 레이 씨와 코너는 캘리포니아 버우드 묘지에 나란히 잠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곳의 묘비에는 피터슨이라는 성이 없습니다. 가족들의 요청으로 레이 씨의 이름은 결혼 전 성인 로샤로 기록되었고 코너의 이름 옆에도 성이 적혀 있지 않죠. 이는 가족들이 스콧 피터슨을 그들의 삶에서 완벽히 지워버렸음을 보여주는 흔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레이시 피터슨 사건은 어떠셨나요? 직접 증거는 없지만 모든 퍼즐이 한 사람을 가리키는 사건과 풀리지 않은 제3의 범인에 대한 의혹 사이에서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2002년 그 추웠던 크리스마스 이브에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자 아내였으며 곧 엄마가 될 준비를 하던 한 여성이 영원히 사라졌다는 겁니다. 안타깝게 희생당한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